송 과장님 아니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이 핸들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뒷좌석의 취객은 5년 전 제가 신약을 소개했던 병원 과장이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제 대답은 겨우 나왔죠. 그는 곧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 송성열, 20년 넘게 제약 영업 베테랑이 대리기사가 된 지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건당 10만 원짜리 VIP만 태웠죠. 역시 과장님은 다르십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대리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고급 손님들은 이제 앱으로 부를게요 라며 떠났고 저는 소나타를 몰며 아저씨 빨리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7년 만에 퇴직금은 영원히 되었고 지금 저는 아파트 경비를 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송성열이고 올해 68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저는 나름 괜찮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중견 제약회사에서 20년이 넘게 근무했고 마지막엔 영업부 과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신약을 소개하고 거래처 관리를 하는 게 제 일이었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두 아이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큰딸 지민이는 이미 결혼해서 용인 쪽에 살고 있었고 아들 현우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 살림을 꾸려왔고 저희는 수도권의 25평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가을쯤이었을 겁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회사 실적이 나빠졌고 50대 이상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이지만 명예퇴직이라니 조금 마음이 아팠죠. 인사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이해해달라고 대신 퇴직금은 후하게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분위기상 남아있기도 애매했고 무엇보다 퇴직금이 꽤 큰 금액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년이 넘게 일한 대가에 명예퇴직 위로금까지 합쳐진 금액이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너무 억울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몇 년 뒤면 정년인데 퇴직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이제 좀 쉬면서 여유 있게 살아보자고 아내를 달랬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60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가장으로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시냐고 자기가 빨리 취업해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일이나 열심히 하라고요. 큰딸 지민이도 전화로 걱정했지만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2017년 늦가을쯤 저는 2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30대 청년으로 들어와 60살 중년이 되어 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사들에게 신약을 소개하던 시절, 약사들과 관계를 쌓던 날들,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후배들이 건네는 꽃다발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회사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퇴직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억이 훨씬 넘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60살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도 있었습니다. 20년이 넘게 꾸준히 납부했기 때문에 매달 8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쉬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보고 낮에 동네 도서관도 다니면서 평소 못 읽었던 책도 읽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도 다니고 산책도 했습니다. 처음 2, 3주일은 좋았습니다.
출근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지내는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현우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거기에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식비와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퇴직금을 조금씩 쓰면서 지낼 수는 있었지만 이대로 노후 자금을 까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생활비만 쓰면 몇 년 정도밖에 못 버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있었지만 8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60살 나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마땅한 답이 없었습니다. 경비나 청소 같은 일을 하자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20년 넘게 관리직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단순 노동을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도심 어느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다들 비슷한 나이라 은퇴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누군가는 편의점을 차렸다가 1년 만에 접었다고 했습니다. 권리금으로 수천만 원 날리고 재고 처리하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는 택시 면허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택시도 예전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치킨집을 하려다가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은퇴 후 생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송 과장, 너 20년 넘게 영업 뛰었잖아. 병원이랑 약국 돌아다니면서 사람 많이 만났잖아. 그 인맥 활용해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리운전 해봐. 근데 일반 대리 말고 고급 대리. 내가 알던 병원장님들이나 약사들 상대로 프리미엄 대리 서비스 하는 거야. 건당 10만 원씩 받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번쩍하고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도권의 웬만한 병원과 약국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원장님들과 약사님들과 두터운 관계를 쌓아왔죠. 그분들은 제 운전 실력도 알고 있고 성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몇 번이나 같이 차를 타고 이동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거 괜찮은데?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앱이 엄청 많아졌잖아. 근데 그런 앱은 아무나 하는 거고 너는 고급 고객만 상대하는 거야. 명함 만들어서 돌리고 전속 계약 맺고 예약제로 하면 돼. 저는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일반 대리운전 기사들은 아무나 하니까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려는 건 다릅니다. 저는 20년 넘게 쌓은 인맥이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병원장님들과 제약회사 임원들은 아무 대리기사한테 차를 맡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죠. 게다가 저는 운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차를 몰았고 무사고였습니다. 사람 대하는 것도 능숙했습니다. 20년간 영업을 하면서 소통 능력은 충분히 길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대리운전을 좀 해볼까 하는데.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리운전요? 당신이? 응, 근데 일반 대리 말고 내가 알던 병원장님들이나 제약회사 사람들 상대로 고급 서비스를 하는 거야. 건당 10만 원씩 받고.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게 될까요? 왜 안 돼? 나 20년 넘게 그분들이랑 일했잖아. 신뢰가 있어. 그분들은 아무 대리기사 싫어하실 거야. 나처럼 아는 사람이 해주면 좋아하실 거라고.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까지 일하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VIP만 상대하니까 하루에 서너 건만 하면 돼. 예약제로 하면 시간 조절도 가능하고.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면 저는 따를게요. 그런데 저도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할 것 같고요. 무슨 일 할 건데?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준대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아내가 60 가까운 나이에 설거지를 해야 한다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조금만 힘내자. 현우가 공무원 시험 붙으면 다 나아질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엄 대리 서비스. 송성열이라고 크게 써 넣고 제 경력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제약업계 20년 경력, 신뢰할 수 있는 안전운전, 예약제 운영 같은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던 병원장님들과 약사님들, 제약회사 임원들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1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하나하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송 과장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렸습니다. 오, 송 과장,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냅니다. 사실 제가 요즘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요. 대리운전 서비스입니다. 근데 아무나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VIP 고객만 상대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오, 그래? 재미있네. 원장님께서 회식하시거나 술자리 있으실 때 편하게 부르세요.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니까 믿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 좋은데? 솔직히 모르는 대리기사 부르기 좀 그랬거든. 송 과장이 해준다면 안심이지. 감사합니다. 건당 10만 원입니다. 예약제로 운영하니까 미리 연락 주시면 됩니다. 10만 원? 좀 비싸네? 일반 대리는 2만 원에서 3만 원이지만 저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예약 우선으로 하고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출동하고요. 차량 관리도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알았어. 그럼 다음에 필요하면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10여 명에게 전화를 돌렸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몇몇 분은 바로 예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제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정형외과 원장님이었습니다. 강남 쪽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주말에 골프 모임이 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송 과장, 토요일 저녁 8시쯤 강남 어느 식당 앞으로 와줘. 골프 치고 저녁 먹는데 술 좀 마실 것 같아. 네, 원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반쯤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원장님 차는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검은색에 번쩍번쩍 빛나는 고급 세단이었죠.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8시쯤 원장님이 식당에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약간 붉으셨지만 취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 송 과장, 왔구만. 네, 원장님, 차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어드렸고 원장님은 편안하게 뒷좌석에 앉으셨습니다. 집까지 부탁해. 네, 원장님,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벤츠의 핸들은 부드러웠고 차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30분쯤 걸려서 원장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송 과장, 역시 내가 운전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10만 원 여기 있어. 원장님은 현금 1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손에 쥐어진 10만 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시간 만에 10만 원을 번 겁니다. 이 정도면 하루에 서너 건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첫날인데 10만 원 벌었어. 아내도 놀라워하며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프리미엄 대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병원장님들과 제약회사 임원들은 제 서비스를 좋아했습니다. 역시 과장님은 다르십니다. 송 과장이라서 믿고 맡길 수 있어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다고. 몇 년만 열심히 하면 아들도 공무원 시험 붙을 것이고 우리 가족도 안정될 거라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2017년 겨울부터 2018년까지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프리미엄 대리 서비스는 제 예상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제가 알던 병원장님들과 제약회사 임원들이 하나둘씩 단골이 되어주셨고 전속 고객이 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강남 쪽 정형외과 원장님, 수도권 어느 약국 사장님, 제약회사 부장님 2분, 그리고 대학병원 과장님 1분이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특히 바빴습니다. 저녁 6시쯤부터 예약이 들어왔고 밤 11시까지 서너 건을 소화했습니다.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받았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대기 시간이 길면 좀 더 받았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차량이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 제네시스 G90, BMW 7 시리즈 같은 고급 세단들을 몰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핸들, 조용한 엔진 소리, 가죽 시트의 감촉, 모든 게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약회사 부장님을 모시고 강남에서 수도권 외과까지 갔는데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송 과장, 역시 자네가 운전하니까 편하네. 일반 대리 부르면 운전이 거칠어서 멀미 날 때가 있거든. 감사합니다, 부장님. 제가 30년 넘게 운전했으니까요. 그래, 그리고 자네는 믿을 수 있잖아. 아무 대리기사한테 차 맡기기 좀 그런데 자네는 오래 알았으니까 안심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제 선택이 옳았구나 싶었죠. 2018년 봄쯤 저는 명함을 더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옛 거래처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전했습니다. 요즘 프리미엄 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반응은 좋았습니다. 오, 송 과장이 직접 하는구나. 그럼 믿을 수 있겠네. 다음에 술 약속 있으면 불러야겠다. 같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해 봄과 여름은 정말 바빴습니다. 주중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예약이 들어왔고 주말은 거의 풀로 차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을 계산해 보니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5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버는 겁니다. 저는 신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몇 년 안에 목돈 모을 수 있겠어. 현우 결혼 자금도 준비하고 우리 노후도 든든하게.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잘하시네요.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아내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벌고 있었습니다. 둘이 합치면 600만 원이 넘는 수입이었죠. 생활비로 250만 원 정도 쓰고 아들 학원비 80만 원 내고도 매달 2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퇴직금은 건드리지 않았고 매달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아들 현우는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새벽까지 공부한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현우야, 힘내라. 아빠가 학원비 걱정은 하지 마. 고맙습니다, 아빠. 제가 꼭 붙을게요. 그래, 아빠 믿는다.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무원 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제가 몇 년간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라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강남 어느 고급바 앞에서 제약회사 임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원님은 검은색 벤츠 S클래스를 타셨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였습니다. 저는 차 앞에 서서 핸들을 잡을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한 젊은 대리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기다리세요? 응, 손님 기다리고 있어. 저도요. 근데 요즘 대리 힘들지 않아요? 콜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서. 난 괜찮아. 나는 VIP 전속으로 하거든. 아, 그렇구나. 부럽네요. 저는 앱으로 봤는데 경쟁이 너무 심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는 다르지. 일반 대리기사들은 앱으로 받아서 힘들겠지만 나는 전속 고객이 있으니까. 그때 임원님이 나오셨고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오셨습니까? 오, 송 과장, 오늘도 부탁해. 저는 차 문을 열어드리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벤츠의 부드러운 시트에 앉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수준이지. 나는 이런 차를 모는 사람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루에 40만 원을 벌었습니다. 서너 시간 일하고. 이 정도 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2018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빴고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가끔 새로운 고객도 생겼습니다. 기존 고객이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송 과장, 우리 병원 원장님한테 자네 이야기 했더니 관심 있어 하시더라. 명함 좀 줄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만 더 하면 목돈을 모을 수 있고 아들도 공무원 될 테고 우리 가족은 안정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 달콤한 시절이 곧 끝날 거라는 걸. 2018년 가을쯤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속 고객 중 한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원장님이었는데 제일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었죠. 송 과장,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대리 부탁 못할 것 같아. 아,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말이야, 요즘 카카오 대리라는 앱이 생겼는데 되게 편하더라고. 스마트폰으로 클릭 한 번이면 바로 오거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응, 한번 써봤는데 빠르고 간편해. 요금도 저렴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급할 때 그거 이용할 것 같아. 송 과장한테는 정말 특별한 날만 부탁할게.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카카오 대리라는 게 뭔지 찾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고 요금도 일반 대리보다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기사 평점 시스템도 있어서 신뢰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내 고객들은 다르실 거야. 그분들은 저렴한 앱보다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고객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제약회사 부장님이었습니다. 송 과장, 요즘 카카오 대리 써봤는데 괜찮더라고. 앞으로는 그걸로 부를게. 미안해.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인데 앱 하나 때문에 이렇게 쉽게 버려지다니. 2018년 겨울 들어서면서 전속 고객이 하나둘씩 줄어들었습니다. 5명이었던 고객이 3명으로 줄었고 연말쯤에는 2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모두 카카오 대리 쓸게요. 앱이 편해서 같은 이유로 떠나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인맥과 신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월 수입이 4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손님이 좀 줄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카카오 대리라는 앱이 생겨서 다들 그걸 쓰더라고.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남아있는 고객들 잘 모셔야지. 그리고 새로운 고객도 찾아봐야 하고. 하지만 새로운 고객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돌려도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앱 쓰는 게 편해서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2019년 초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프리미엄만 고집할 수 없겠다고, 일반 대리 시장에도 뛰어들어야겠다고. 저는 카카오 대리 앱을 다운받고 기사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은 간단했습니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만 업로드하면 됐습니다. 이틀 뒤 승인이 났고 저는 일반 대리기사가 되었습니다. 첫 콜을 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도심 어느 술집 앞으로 가라는 콜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은 30대로 보이는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여기요, 수도권 어느 동네까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차는 소나타였습니다. 벤츠나 제네시스에 비하면 훨씬 소박한 차였죠. 손님은 뒷좌석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손님은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금은 25,000원이었는데 앱 수수료 15%를 떼면 제 몫은 2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프리미엄 대리 한 건에 10만 원 받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그날 이후 저는 일반 대리와 프리미엄 대리를 병행했습니다. 남아있는 전속 고객 2분은 여전히 저를 불러주셨지만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앱으로 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경쟁이었습니다. 대리기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콜이 뜨면 순식간에 누군가 낚아채 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조작이 느려서 자주 놓쳤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10분에서 20분씩 기다려야 콜 하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빨라서 바로바로 받았지만 저 같은 60대는 힘들었습니다. 2019년 봄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도심 어느 술집 앞으로 콜이 왔습니다. 저는 현장에 도착했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술집 문이 열리고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어주려고 다가갔는데 그 남자가 저를 쳐다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송 과장님 아니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5년 전쯤 신약을 소개했던 병원 과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제약회사 과장이었고 그분도 병원 과장이었죠. 동급이었던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과장님은 취해서 그런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대리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잘 부탁해요. 그는 뒷좌석에 앉았고 저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과장님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서 악수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사이였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분의 대리기사가 된 겁니다. 뒷좌석에서 코 골며 자는 그분을 모시는 기사가 된 거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과장님은 눈을 뜨더니 간단히 인사하고 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19년은 힘든 해였습니다. 대리기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뉴스를 보니 전국적으로 20만 명이던 기사가 거의 30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뜻이었죠. 금요일 밤에도 코를 잡기 위해 30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변에는 대리기사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도 여름 더운 날에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콜이 뜨면 빠르게 클릭해야 했지만 젊은 기사들이 더 빨랐습니다. 월 수입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300만 원이던 게 250만 원으로 떨어졌고 2019년 하반기에는 2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을 합쳐도 3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아내 수입 100만 원을 합치면 400만 원 정도였지만 생활비로 250만 원 쓰고 아들 학원비 80만 원 내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직장 내 회식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회식을 싫어한다고 했고 술 마시는 문화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1시간씩 기다려야 겨우 한 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2019년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도심 어느 회사 앞으로 콜을 받고 갔습니다. 손님은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약간 취해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그녀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빨리요. 추워 죽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고 그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빨리 출발해요. 집에 가야 한다니까요.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그녀는 계속 재촉했습니다. 아저씨 좀 더 빨리 못 가요? 신호 바뀌었는데 왜 안 가요?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고객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요. 빨리 내려야겠어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그녀는 대답도 없이 내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저는 병원 원장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신약을 소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원장님, 이 제품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20대 취객에게 아저씨 빨리요 소리를 들으며 참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들 현우가 2차 시험을 봤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현우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네, 아빠. 현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학원비를 계속 낼 수 있을까요? 어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봐야죠.
현우가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퇴직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매달 수입도 불안정했습니다. 그의 말 계산을 해보니 퇴직금이 처음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2억이 훨씬 넘었던 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생활비와 학원비로 조금씩 써왔던 게 쌓이면서 큰 금액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퇴직금을 다 까먹을 것 같았습니다. 2020년 초 뉴스에서 중국에서 이상한 폐렴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월 말부터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터졌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정부에서 저녁 9시 이후 술집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회식도 금지되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리운전 콜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월에는 하루 종일 대기해도 콜이 두세 개밖에 안 잡혔습니다.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4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 3단계로 강화되면서 술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공원에서 밤새 기다렸지만 콜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몇 시간씩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새벽 3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겨울이라 너무 추웠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었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콜은 단 한 건도 안 잡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벽까지 공원에서 얼어 죽을 뻔하면서 콜 하나 기다리는 제 신세가 비참했습니다. 5월 들어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콜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월 수입이 1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정기 예금에서 매달 100만 원씩 찾아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예금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났고 회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집 근처에서 가볍게 마시고 걸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거리 대리운전 콜은 실종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제 수입은 1년 내내 합쳐도 2천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합쳐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정기 예금에서 1년 동안 1,000만 원 넘게 찾았고 모아뒀던 적금도 거의 다 해지했습니다. 2021년도 비슷했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거리두기는 계속되었고 확진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나갔지만 수입은 형편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들 현우가 3차 시험을 봤습니다. 3년 넘게 준비한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붙게 해달라고. 하지만 결과는 또 불합격이었습니다. 현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다음에 또 도전하자. 그때 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저 그만할래요. 뭐? 왜? 3년을 했는데 안 되는 걸 보면 제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 때문에 더 부담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때문에? 네, 아빠가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더 큰 압박을 느꼈어요. 떨어질 때마다 아빠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공부가 더 안 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부담을 준 줄 몰랐어. 괜찮아요, 아빠. 이제 저 취업할게요. 공무원 말고 다른 일 찾아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쏟아부은 학원비가 떠올랐습니다. 대략 4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빛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2021년 말 정부에서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술집도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콜이 늘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리운전 기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대거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30대, 40대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했고 50대 은퇴자들도 많았습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금요일 밤에도 콜을 잡기 위해 30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원에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카카오 대리는 수수료를 계속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15%였는데 2021년에는 20%까지 올랐습니다. 게다가 유료 구독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4만 원이 넘는 돈을 내면 우선적으로 좋은 콜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입하지 않았는데 콜이 너무 안 잡혀서 결국 가입했습니다.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느는 상황이 된 겁니다. 2022년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먼 거리 콜을 받았습니다. 편도 20km가 넘는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요금은 3만 원 정도였지만 돌아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시속 20km로 1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여름 더위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중간에 쉬고 싶었지만 빨리 돌아가야 다음 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을 지나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겁니다. 무릎과 손목을 다쳤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새벽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위험한 일은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으니까요. 그해 가을 저는 또 한 번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빗길에 미끄러져서 손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깁스를 했고 한 달 동안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수입이 없었습니다. 아내 수입과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60이 넘은 나이에 목숨 걸고 전동 킥보드 타면서 일하는 게 맞나? 그때쯤 정기 예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2억이 훨씬 넘었던 돈이 이제 절반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2억 가까이 까먹은 겁니다. 게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을 시중은행에서 빌렸는데 금리가 6%였습니다. 매달 이자만 1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7년을 일했는데 오히려 빚만 늘어난 겁니다. 2022년 말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대리운전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체력적으로 한계였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팠고 손목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그만두세요. 당신 건강이 먼저예요. 그런데 그만두면 뭘 하지? 경비 일이라도 알아봐요. 대리보다는 안전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대리운전을 그만두었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손님을 모시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고. 2017년에는 정말 희망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대리로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벌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급격하게 변했고 코로나는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7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계산해 보니 총 2억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잘 벌었지만 나중 몇 년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생활비와 아들 학원비로 나갔습니다.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2억이 훨씬 넘었던 돈이 이제 7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출 3천만 원을 갚으니 실제로 남은 돈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노후 자금이 4천만 원밖에 안 남은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7년을 일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어디예요.
이제라도 그만둬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7월부터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이전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약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최근 7년간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 일은 단순하지만 성실해야 합니다. 경력 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주간 근무였습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2일은 쉬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20년 넘게 정장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녔고 7년 동안 밤거리를 누볐는데 이제는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 입구를 지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차량 출입을 관리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 게 주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젊은 주민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저에게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쓰레기 좀 치워요, 빨리요. 예전에 회사에서 과장이었을 때는 후배들이 저를 존중했는데 이제는 경비원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120만 원이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320만 원에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하면 400만 원이었습니다. 쪼개서 쓰면 충분했습니다. 아파트는 팔았습니다. 3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는데 대출을 갚고 남은 돈과 예금 잔액을 합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어느 동네에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전세금이 1억 8천만 원이었고 남은 돈이 저희의 전 재산이 되었습니다. 좁은 빌라에서 둘이 사니까 쓸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독립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저와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큰딸 지민이는 가끔 전화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 잘 살기만 하면 돼. 저는 딸들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손주 보러 큰딸네 집에 가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안기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집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대리운전을 시작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제 착각이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초반 성공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저는 정말 잘 벌었습니다. 프리미엄 대리로 한 달에 450만 원씩 벌면서 이게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독이었습니다. 초반 성공 때문에 저는 시장 변화를 무시했습니다. 카카오 대리가 등장했을 때 빨리 대응했어야 했는데 저는 제 인맥을 과신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인맥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쌓은 인맥이 절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편리함 앞에서는 인맥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송 과장 미안한데 이제 앱으로 부를게. 그 말 한마디로 20년 관계가 끝나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인맥보다 편리함이 우선이라는 걸. 세 번째 착각은 프라이드였습니다. 저는 VIP만 상대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일반 대리는 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고집 때문에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일찍 일반 대리로 전환했더라면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겁니다. 프라이드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겁니다. 네 번째 착각은 자식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공무원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4,500만 원이 넘는 돈을 학원비로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삼수 끝에 포기했고 오히려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 돈을 차라리 전세금에 보탰더라면 지금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플랫폼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카오 대리 같은 플랫폼이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저 같은 개인 기사는 플랫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수수료는 계속 올랐고 유료 구독은 강요되었으며 불합리한 제도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콜을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2017년에 경비 일을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월급은 200만 원으로 적었겠지만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7년 동안 일했으면 1억 7천만 원 정도 벌었을 겁니다. 퇴직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테고 지금쯤 2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 있었을 겁니다. 건강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테고 아들과의 관계도 나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초반 달콤함에 속아서 7년을 허비했고 노후 자금을 거의 다 날렸습니다. 만약 지금 대리운전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업으로 용돈벌이 정도로 한다면 괜찮을지 모릅니다. 주말에만 하는 거라면요. 하지만 본업으로 삼거나 노후를 의지하려고 한다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변합니다. 플랫폼은 강력합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면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경비나 다른 안정적인 일이 더 낫습니다. 수입은 적어도 매달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7년이라는 시간과 1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잃고 나서야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시면서 계약서도 못 읽으셨어요? 변호사의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 자신했죠. 나는 속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계약서도 여러 차례 검토했어요. 심지어 옆집 이웃도 저도 국어 선생이었어요. 하며 함께 확인해 줬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유언대로 마련한 전원주택도 빼앗겼죠. 믿을 수 있나요? 문장을 분석하던 제가 사람은 분석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치밀한 함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김옥자입니다. 올해 65이에요. 30년 가까이 작은 국어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가르쳤죠. 제 학원은 동네에서 꽤 알려져 있었어요. 김옥자 선생님한테 배우면 국어는 걱정 없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영수였어요. 저보다 3살 많았죠.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수학을 가르쳤어요. 둘 다 교육자였으니까 자연스럽게 통하는 부분이 많았죠. 아이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딸 민서와 작은딸 지은이요. 둘 다 이제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어요. 3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쓰러졌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죠. 저녁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잠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남편 손을 꼭 잡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여보,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남편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옥자야, 미안해.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네. 평생 학원 운영하느라 고생만 시켰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행복했잖아. 남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옥자야, 약속 하나만 해줘. 응, 뭔데? 내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혼자 외롭게 살지도 말고. 무슨 소리야. 당신 안 가. 아니야, 나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남편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원 있는 집에서 살아. 텃밭도 가꾸고 꽃도 심고. 그러면서 살아. 내가 평생 못 해준 거. 이제 너 혼자라도 누려.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그렇게 살 거야. 옥자야, 약속해. 응, 알았어. 약속할게. 남편이 웃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어요. 그게 남편이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멍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 간 건지 믿기지 않았죠. 밤에 집에 들어가면 자꾸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학원 일을 계속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어요. 문장을 설명하다가도 자꾸 멍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학원 문을 닫고 집에 오는데 문득 남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원 있는 집에서 살아. 그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 남편 약속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구경하는 정도였습니다. 시골 전원주택 사진들을 보면서 상상했죠. 저기서 텃밭 가꾸고 책 읽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도 좋아했을 텐데. 학원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인수하고 싶다고 했어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제시했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학원을 넘기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3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딸들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사려고 해. 큰딸 민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혼자 시골에서 사시려고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살아. 작은 딸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랑 상의하고 결정하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알았어. 걱정 마. 엄마가 잘 알아볼게.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30년 동안 학원 운영했던 사람인데. 집 하나 못 사겠어?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게 독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괜찮아 보이는 집들을 직접 보러 다녔어요. 경기도 외곽, 충청도, 강원도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어떤 집은 너무 외딴 곳이라 불안했고, 어떤 집은 수리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좀 낡았지만 구조가 튼튼했고 마당도 넉넉했죠. 무엇보다 마을 분위기가 좋았어요. 조용하면서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봤던 집 있잖아요. 마당 넓은 그 집. 아, 그 집이요? 좋은 눈 있으시네요. 진짜 괜찮은 매물입니다. 중개사 이름은 이정훈이라고 했어요. 명함을 내밀면서 웃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뭔가 인쇄돼 있더라고요. 법무사 자격 보유. 그걸 보는 순간 안심이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법무사시기도 하세요? 네, 예전에 법무사 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쪽은 제가 직접 확인해 드려요. 손님들이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좋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꼼꼼하게 다 확인해 드릴게요.
중개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았죠. 국어 선생이니까요. 문장 분석은 제 특기였습니다. 소유자 이름, 주소, 면적, 권리관계 모두 확인했어요. 가압류도 없고 가등기도 없고 깨끗했습니다. 3번을 읽었죠. 등기는 정말 깨끗하네요. 그럼요. 제가 미리 확인했으니까요. 전 주인이 외국 이민 가면서 급하게 내놓은 집이라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거예요? 시골집이 요즘 잘 안 팔리잖아요. 빨리 정리하고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요청했어요. 계약서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특약사항, 지불 조건, 인도 시기 모든 걸 확인했죠. 국어 선생답게 한 단어도 대충 넘기지 않았어요. 계약서도 문제 없네요. 그럼요. 저희가 표준 계약서 쓰니까요. 그런데 집주인은 직접 못 만나나요? 아, 지금 해외에 계세요. 위임장 받아뒀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중개사가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했죠. 위임장도 있네요.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법무사 일했으니까 이런 건 확실하게 처리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전문가가 보증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도 되나? 딸들한테 한 번 더 물어볼까? 그런데 자존심이 올라왔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30년 동안 학원 운영했는데. 집 하나 못 사겠어? 딸들한테 유능한 엄마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계약할게요.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면서도 설렜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 생기는구나. 집으로 돌아와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혼자서도 여러 번 더 읽었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잔금날이 다가왔어요.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학원 팔고 받은 돈, 저축해둔 돈 모두 합쳐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중개사무소로 갔어요.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 잔금 치르시면 열쇠 드릴게요. 집주인은 오늘도 못 오나요? 네, 해외에 계셔서요. 제가 위임받아서 대신 처리합니다. 계좌번호 주세요. 중개사가 계좌번호를 적어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은행 앱으로 송금했습니다. 큰 돈이 이체되는 걸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확인했습니다. 그럼 열쇠 드릴게요.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내 집 열쇠구나. 믿기지 않았죠. 등기 이전은 언제 되나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서류 처리하고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남편 약속을 지키게 됐구나. 정원 있는 집에서 글 쓰며 살 수 있겠구나.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이사를 했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니까 필요한 것만 챙겼죠.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침대 놓고 저기 책장 두면 되겠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방마다 돌아다녔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이 가는 집이었죠. 마당에 나가봤습니다. 뒤편에 작은 텃밭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에 채소 심으면 되겠다.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어야지. 상상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옆집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었더니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사는 박순자예요. 아, 안녕하세요. 김옥자입니다. 이사 오셨다고 해서 김치 좀 갖고 왔어요. 제가 담근 거예요. 어머, 감사합니다.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 떠나서요.
아이고,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돌아가신 지 5년 됐어요. 순간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나랑 비슷한 처지구나.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럼 잠깐만요. 순자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정리가 덜 됐지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뭐 하시던 분이세요? 저요? 국어학원 운영했어요. 30년 가까이요. 어머, 저도 국어 선생이었어요. 정말요? 네, 중학교에서 국어 가르쳤어요. 20년 넘게 했죠. 순간 반가웠습니다. 같은 국어 선생이라니.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을 줄이야. 와, 그럼 우리 이야기 많이 통하겠네요. 그러게요. 반가워요. 그날부터 순자 씨랑 자주 만났습니다. 반찬도 나눠 먹고 차도 마시고 그랬어요. 국어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어느 날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집 사실 때 등기 같은 거 잘 확인하셨어요? 당연하죠. 저 국어 선생인데요. 등기부등본 여러 번 읽었어요. 혼자 하셨어요? 중개사가 법무사 자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샀어요. 아, 그럼 괜찮겠네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요. 제가 워낙 꼼꼼해서요. 계약서도 한 글자 한 글자 다 확인했어요. 역시 선생님이세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국어 선생들은 글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 말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기분 좋게요. 그래. 나는 전문가야. 글을 읽고 분석하는 전문가라고. 그런 자신감이 더 커졌죠.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글은 분석했는데 사람은 분석 못했으니까요.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들꽃들이 여기저기 고개를 내밀었죠.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앞집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습니다. 흙 파는 법, 이랑 만드는 법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던 제게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상추는 이렇게 심어야 하고 고추는 간격을 좀 넓게 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서 오셨다며요? 농사 처음이시죠? 네, 완전 초보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씨앗을 뿌렸습니다. 며칠 지나니 작은 싹이 돋아났어요. 그걸 보는 순간 신기했습니다. 생명이 자라는구나.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언제였나 싶었죠. 순자 씨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함께 마당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죠. 선생님, 이번 주말에 마을 회관에서 모임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무슨 모임인데요? 시 낭독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시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시 낭독해요? 재미있겠네요.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면 분위기 좋아질 거예요. 주말에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1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다들 60대에서 70대쯤 되는 분들이었어요. 순자 씨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김옥자 선생님이에요. 국어 선생님 하셨대요. 어머, 반가워요. 다들 환영해 줬습니다. 그날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었어요. 서시, 제가 좋아하는 시였죠. 읽다가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 구절에서 목이 메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감동적이어서요. 선생님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낭독 정말 잘하시네요. 다른 분들도 칭찬해줬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 와서 잘했구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삶 나쁘지 않았죠. 주말마다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큰딸 민서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연우랑 지후,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 또 놀러 올 거야? 네, 자주 올게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네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치? 엄마가 잘 골랐지? 근데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밤에 무섭진 않아요? 괜찮아. 이웃들도 좋고 적응 잘하고 있어. 작은 딸 지은이도 다음 주에 왔어요. 남편이랑 같이 왔죠. 엄마, 여기 공기 진짜 좋다. 그치? 도시랑 다르지? 엄마가 여기서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딸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내 선택이 맞았구나. 남편 약속도 지키고 딸들도 안심시키고 완벽했어요. 텃밭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상추가 제법 커졌어요. 순자 씨랑 같이 수확했죠. 와, 선생님 상추 정말 싱싱하네요. 처음인데도 잘 됐죠? 재능 있으세요. 저녁엔 그 상추로 쌈을 싸 먹었습니다. 직접 키운 거라 그런지 맛이 달랐어요. 더 아삭하고 더 신선했죠. 마을 사람들이랑도 친해졌습니다. 장 보러 가면 다들 인사를 건넸어요.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도시에선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여기선 다 아는 사이였죠. 따뜻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 평상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책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벌레 소리가 들리고 별이 뜨는 시간, 평화로웠죠. 여보, 여기 참 좋지? 당신도 좋아했을 것 같아. 혼자 중얼거리며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이 어디선가 저를 보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적응했죠. 이제 이 마을이 제 집 같았어요. 순자 씨는 거의 매일 만나는 친구가 됐고 다른 이웃들도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여기 와서 잘했어. 남편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게, 남편이 이렇게 살라고 했거든. 훌륭한 분이셨나 봐요. 응, 좋은 사람이었어. 그날 밤 저는 평상에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인 것 같았어요. 더 바랄 게 없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습니다. 악몽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여름이 시작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텃밭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샤워하고 나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죠.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뭔가 불쾌한 시선이었어요. 여기 집주인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 땅 원래 주인 조카입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원래 주인 조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땅의 문제라니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무슨 문제요? 저는 정식으로 계약하고 등기까지 다 마쳤는데요. 남자가 비웃듯이 웃었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등기에 하자가 있어요. 이 땅은 원래 제 삼촌 거였고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중개사가 분명히 깨끗한 땅이라고 했는데 중개사가 뭘 알겠어요. 서류상으론 깨끗해 보이지만 속사정은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 집 비워야 할 겁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제가 사기를 당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 저한테 집 비우라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세요. 알아서 하시든지요.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 남자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그냥 사기꾼일까?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개사한테 전화했어요. 여러 번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문자를 보냈죠. 어제 집에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땅에 문제가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 남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저녁 무렵이었어요. 마당 평상에 앉아 있는데 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왜 자꾸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집 어차피 못 지킵니다. 지금 나가면 조용히 끝나는데 나중 되면 더 복잡해져요. 경찰 부르겠어요. 계속 이러시면. 남자가 웃었습니다. 경찰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이건 민사 문제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또다시 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순자 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씨, 이상한 사람이 자꾸 찾아와요. 땅에 문제가 있다는데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 사람들 그냥 겁주려는 거예요. 등기가 멀쩡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요? 네, 저도 비슷한 일 겪어봤는데 그냥 무시하니까 안 왔어요. 선생님, 등기부등본 깨끗하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순자 씨 말이 맞아. 등기가 깨끗한데 뭐가 문제겠어. 중개사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자꾸 찾아와요. 땅에 문제가 있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중개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아,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협박하는 경우 많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등기는 깨끗해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어요. 법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글씨가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죠. 소장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조정.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장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그 남자 주장은 이랬습니다. 이 땅은 원래 삼촌 소유였는데 20년도 더 전에 빚 담보로 잡혀 있었다고요.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한테 넘어갔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안 됐고 따라서 등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제가 산 땅이 20년도 더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니요. 중개사는 분명히 깨끗한 땅이라고 했는데 등기부등본도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중개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 계속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당장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중개사무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다 없었죠. 옆 가게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중개사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일주일쯤 전에 짐 싸서 나가던데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개사가 잠적한 겁니다.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울음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순자 씨한테 달려갔습니다. 순자 씨, 큰일 났어요. 법원에서 소장이 왔고
중개사는 잠적했어요. 순자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소장이요? 네, 땅에 문제가 있대요. 20년도 더 전일이래요.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일단 진정하세요. 법률 상담 받아보세요. 등기가 깨끗하면 괜찮을 거예요. 정말요? 네, 우리나라는 등기가 전부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 구청에 갔습니다. 땅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어요. 등기상으론 문제 없으신데요. 소유자가 김옥자 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들어왔어요. 20년도 더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공무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0년 전이요? 잠깐만요. 예전 기록 찾아볼게요. 한참을 뒤지더니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옛날 기록을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복잡한데요? 20년도 더 전에 가압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해제된 건지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가압류가 뭔지 등기하자가 뭔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볼수록 머리만 아팠습니다.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실제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만 믿고 샀다고 해도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였죠. 그걸 알았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젊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장과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죠. 변호사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복잡한 케이스네요. 20년도 더 전에 이 땅이 채권 담보로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채권이 제대로 소멸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악의 경우 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네, 혼자서는 힘드실 겁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 최소 몇백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몇백만 원. 지금 제게 그런 돈이 있나? 학원 팔고 받은 돈 전부를 집 사는 데 쓴 거였어요. 연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류 처리 중이라 몇 개월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생활비로 쓰던 돈이 조금 있었지만 변호사 선임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날 밤 딸들한테 전화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민서는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지은이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고요. 이런 상황을 말하면 얼마나 놀라고 걱정할까요? 무엇보다 부끄러웠습니다. 딸들한테 엄마는 혼자서도 잘해 그렇게 자신했었는데 엄마가 사기당했어. 도와줘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습니다. 무료 변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죠.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심사 후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셔서요. 재산이요? 저 지금 이 집밖에 없는데요. 네, 그 집이 재산으로 잡혀서 기준을 넘으셨어요. 웃긴 일이었습니다. 빼앗길지도 모르는 집이 저를 가난하지 않다고 만든 거예요. 저는 잔금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제가 송금한 계좌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죠. 이 계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 사기 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민사 문제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하셔야죠.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데 돈이 없고 돈을 추적하려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집주인 도장도 가짜였고 서명도 가짜였던 겁니다. 잔금은 중개사가 대리로 받았고 그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증발했죠. 계좌 주인도 사기 조직 일원이었다고 해요. 법무사 자격증도 당연히 가짜였고요.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던 겁니다.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예요. 국어 선생이라고 자신했던 제가 글자는 읽었지만 사람은 못 읽었던 겁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밥맛이 없었거든요.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무척 초췌해 보였어요. 뺨이 홀쭉하고 눈 밑에 그늘이 졌더라고요. 순자 씨가 자주 들렀습니다. 선생님 밥 드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응, 먹었어. 거짓말. 얼굴 보니까 안 먹은 것 뻔해요. 제가 죽 끓여올게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선생님, 법원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글쎄,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딸들한테 말씀하세요. 아니야, 딸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이 도와줘야죠. 하지만 저는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법원 통지서가 떠올랐어요. 한 달쯤 후면 첫 변론 기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변호사를 구하고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 답변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는 너무 어려웠죠.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쓰고 했는데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국어 선생인 제가 글을 못 쓴다는 게 한심했습니다. 텃밭은 완전히 방치됐어요. 한창 가꾸던 채소들이 시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매일 나가서 돌봤을 텐데 이젠 볼 수조차 없었어요. 제 꿈도 저렇게 시들어가는 거겠죠. 남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거고요. 법원 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답변서를 겨우 완성했어요. 제대로 쓴 건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법에 대해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국어 선생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답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순자 씨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순자 씨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더라고요. 순자 씨, 어디 아파요?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순자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순자 씨가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죠?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순자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제 조카가요. 그 사람들이랑 연결돼 있어요. 누구요? 누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땅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선생님, 집 일에 제 조카가 관여했어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순자 씨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자 씨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제 조카가 술 먹고 집에 왔는데 떠들더라고요. 선생님 집 일도 조카가 관여했다고.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자꾸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도 다 계획이었대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였대요. 선생님이 빨리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요. 그렇게 친절했던, 그렇게 저를 챙겨줬던 순자 씨가요. 그럼 순자 씨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순자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조카가 이런 일 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부동산 일한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어제 듣고 너무 놀라서 선생님한테 빨리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순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진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국어 선생 출신이라고 하신 것도 거짓말이에요?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진짜예요. 저 정말 국어 선생 했어요. 그럼 계약서 같이 봐준 것도요? 등기부등본 깨끗하다고 안심시킨 것도요? 순자 씨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건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등기부가 깨끗했으니까요. 하지만 조카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저를 이용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몇 개월 동안 저랑 같이 차 마시고 반찬 나눠 먹고 시 낭독회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요. 전부 다 시간 끌기였어요? 아니에요.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선생님이 좋았어요. 정말로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나가라고요. 지금 당장. 순자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나가요.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순자 씨마저요. 제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까지 저를 속인 거예요. 아니, 직접 속인 건 아닐지 몰라도 결과적으론 똑같았습니다. 제가 안심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변호사를 빨리 구하지 못하게 시간을 끌었으니까요. 국어 선생 출신이라는 말로 제 경계심을 풀었고 계약서를 같이 보면서 완벽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죠. 등기부가 깨끗하니까 괜찮다고 안심시켰고요.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나요? 평생 아이들 가르치면서 세상 물정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일 몰랐네요. 사람을 보는 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개사도 믿었고 순자 씨도 믿었죠. 다 잘못이었어요. 그날 밤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진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 집을 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녁 때쯤 다시 봤는데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웃한테 물었어요. 순자 씨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침 일찍 짐 싸서 나가던데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요. 순자 씨마저 떠난 겁니다. 저한테 고백하고 도망친 거예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야 했죠. 사람을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법원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답변서를 준비했지만 이제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변호사도 없이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이미 진 싸움이었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딸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민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엄마. 민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민서가 다급하게 물었죠.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집사일, 소송당한 일, 순자씨 일까지 다 말하고 나니 한숨이 나왔어요. 민서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진작에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엄마,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혼자 있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야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게 됐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집은 이미 잃을 것 같았고 제 건강도 무너졌죠.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민서가 다음날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남편 재훈이도 같이 왔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민서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혼자 이렇게 견디셨어요? 저는 민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봅시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소장, 등기부등본, 제가 쓴 답변서까지 재훈이가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회사에서 법무일을 하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는 아는 분이었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이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꽤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엄마가 집을 잃는 건가요? 내일 법정에 가야 알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법원에 갔습니다. 민서와 재훈이가 함께 갔어요. 법정 복도에서 그 남자를 봤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비웃듯 웃었어요. 그 표정이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법정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이 보였죠.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보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저도 그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판사님이 서류를 펼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건 번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민준이, 김민준이었어요. 20년도 더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학원에서 국어를 배웠던 아이였죠.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법대에 간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아이가 판사가 됐구나. 민준이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표정을 숨기려고 애쓰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이 토지는 20년도 더 전에 채권 담보로 설정됐으나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는 무효이며 진정한 권리자는 원고 측입니다. 법률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서를 읽었어요. 저는 정당하게 집을 샀습니다. 중개사가 문제없다고 했고 등기부등본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등기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습니다. 실제 권리자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민준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 측은 매매 대금을 누구한테 지불했습니까? 중개사한테 지불했습니다. 원소유주를 직접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해외에 계신다고 해서 위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그 위임장이 진짜인지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검증받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거든요. 민준이가 서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시라고요? 네,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셨습니까? 네, 과거 권리관계는 조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등기부에 다 나와 있지 않나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기부에는 현재 상태만 나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몰랐거든요. 그런 것도 해야 한다는 걸. 재판은 1시간쯤 걸렸어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서가 말했어요. 엄마, 저 판사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민준이야. 엄마 옛날 제자. 네. 정말요? 응. 학원에서 가르쳤던 아이야. 민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법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민준아,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잘 지냈니? 네, 선생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민준이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해. 넌 내 일을 한 거잖아. 하지만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민준이가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기억합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법은 공정해야 한다고. 그래,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선생님한테 이런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저는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내가 배운 대로 하면 돼. 법은 공정해야 하니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가봐. 민준이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자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왔어요.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민준이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 승소.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서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민준이가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는 등기부등본만을 확인했을 뿐 실제 권리관계를 조사하지 않았고 원소유주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다.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등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가 가르쳤던 정직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법대로 공정하게 판결한 거예요. 저한테 배운 대로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선생님께 배운 법치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잘했어.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가 제게 패소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법대로 한 거니까요. 잘못한 건 저였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판결이 나고 2달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안에 집을 비워야 했어요. 딸들이 월세집을 알아봐줬습니다. 도시 근처 작은 빌라였어요. 방 2개짜리였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와 지은이가 도와줬어요. 엄마, 이거 버릴까요? 아니, 그건 가져가자. 하나씩 짐을 정리하면서 이 집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열쇠를 받았던 날의 설렘, 텃밭을 가꾸던 즐거움,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 순자 씨랑 차 마시던 시간 모두 좋은 기억이었어요. 비록 짧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봤습니다. 텃밭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어요. 시들어버린 채소들이 쓸쓸하게 누워 있었죠. 여보, 미안해. 약속 못 지켰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네요.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왔어요. 짐을 실으면서 한 번씩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침대 놓고
저기 책장 두고 그렇게 상상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봤어요. 안녕. 내 집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마웠어. 새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마당도 없고 텃밭도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딸들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민서가 자주 들렀습니다. 반찬도 갖다 주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엄마, 건강만 챙기세요. 응, 고마워.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은이도 주말마다 왔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까요? 아니야, 엄마 혼자 괜찮아. 정말요? 응, 너희들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건강은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잠도 올 만큼 왔어요.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숨기지 않게 돼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선생님, 안부 여쭙고 싶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답장했어요. 며칠 후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죠.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아. 들어와. 민준이가 거실에 들어왔어요. 작은 집을 둘러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민준아 앉아. 민준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민준아, 넌 잘한 거야. 선생님, 정말이야. 넌 법대로 판결한 거잖아.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정직하게.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더 괴롭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걸로 선생님한테 상처를 드렸으니까. 아니야, 그게 옳은 거야.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확인을 제대로 안 했어. 그래도 넌 계속 정직하게 살아. 법대로 공정하게. 그게 선생님이 가르친 거니까.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요. 민준이가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가 성장했구나. 법을 지키는 판사가 됐구나.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저는 집을 잃었지만 민준이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지만 생활할 만했습니다. 딸들도 조금씩 도와줬죠. 처음엔 미안했는데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손주들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아이들은 좋아했어요. 할머니, 우리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 어느 날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피해 당하는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등기부등본만 믿지 마세요.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권리 분석을 받으세요. 우리나라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가 깨끗해도 실제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잔금은 반드시 원소유주 본인 계좌로 입금하세요. 중개사 계좌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소유주를 직접 만나서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셋째, 위임장을 절대 믿지 마세요. 위임장은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습니다. 꼭 본인을 직접 만나야 해요.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가족이랑 상의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혼자 하려다가 저처럼 됩니다.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 가족한테 손 벌리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쉽게 믿지 마세요. 아무리 친절해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국어 선생 출신이라고 해서, 같은 처지라고 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글은 분석했지만 사람은 분석 못했어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월세집에서 삽니다.
평생 모은 돈은 다 날아갔어요. 남편이 원했던 정원 있는 집에서의 삶도 잃었죠. 딸들한테 손 벌리며 살고 있습니다. 60 중반 나이에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리석었던 대가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딸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도요. 손주들 얼굴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발 조심하세요. 특히 은퇴하시고 전원주택 꿈꾸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문가한테 권리 분석 받으세요. 중개사 말만 믿지 마세요. 원소유주를 직접 만나세요. 위임장 절대 믿지 마세요. 본인 확인이 답입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랑 상의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혼자 하려다가 모든 걸 잃습니다. 저처럼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저 같은 나이대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은퇴하시고 퇴직금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